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평가단 30회. 30회는 지난 29회까지 우리가 내용을 총정리 감정평가까지 받고 30회는 계산 문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인데 계산 문제는 꾸준히 연습하셔서 우리 본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9문제가 출제되니까 4문제 이상은 바로 패스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전에 나왔던 유형 그대로 나온다라면 바로 풀어가지고 1분 30초 내에 풀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계산 문제만큼은 4, 5문제는 응용해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4문제는 반드시 전에 나왔던 유형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나왔으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서 4문제면 10점이네요. 이 10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라요. 자, 1번 보죠. 아파트 시장이 T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바뀔 때라고 나왔네요. T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이건 처음에서 나중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호로 표현된 거고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이라고 물었는데 균형 가격, 그냥 가격이 아니라 균형일 때의 가격과 균형량을 물어본 거예요. 균형일 때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서 곡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수요량도 가격도 다 공급량, 수요량, 공급 가격, 수요 가격 다 똑같은 지점이죠. 자, 이럴 때 아파트 공급 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수요 함수가 여기에서 이걸로 변했다라고 했어요. 좀 이걸 보기 좋게 변하면 공급 함수는 Q는 3P였고 수요 함수는 Q는 800 마이너스 P에서 여기에서 Q는 1200 마이너스 P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은 이랬고 나중은 이렇게 됐는데 공급은 변함이 없다. 변한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처음도 3P고 공급은 나중도 3P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처음 균형일 때도 있고 나중 균형일 때도 있겠네요. 이제 이 정도의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으니까 이 3P와 800-P도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3P는 800-P니까 P를 넘기면 4P는 800. 그러면 P는 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P는 가격인데 여기서 균형일 때, 같을 때 가격이었으니까 균형 가격이 200일 거고 자, 나중에 보니까 역시 균형에 얘하고 얘가 똑같을 거니까 우변도 똑같을 거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우변도 똑같은 거예요. 균형일 때는 좌변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3P는 1200-P 4P는 1200이니까 P는 3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P는 역시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죠. 그럼 균형 가격은 100 상승 뭐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때 균형량을 구하라고 한다면 자, 균형량은 수요와 공급이 똑같을 거예요. 균형일 때는. 그러면 P에다가 여기에 2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양, 균형 가격을 대입했으니까 균형량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60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300을 가격을 대입하면 여기에 9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균형량은 300 증가.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값은 똑같아요. 처음에 균형량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 경제론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 구하는 거. 자, 균형일 때는 양이 똑같다. 그래서 우변이 똑같다. 자, 이 정도의 식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가격 탄력성을 구해라.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수요의 탄력성이면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탄력적으로 변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가격에 따른 양의 탄력성이에요. 양이 많이 증가하거나 많이 감소하게 되면 이건 탄력적이라 그러고 조금 증가하거나 조금 감소해서 조금 변하면 비탄력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식을 계산할 때는 원인분의 결과를 쓰는 거예요. 분모에는 원인을 쓰고 분자에는 결과를 쓰니까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냐를 얘기하는 것이 탄력성이니까 물론 절대값이 있어요. 여기에 가격 변화율 분의 여기에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변화율을 써야 된다는 거. 변화율.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또는 1200세대에서 800세대로 이렇게 변화 값이 주어졌네요. 이걸 변화율로 바꿔야 돼요. 자, 이때 가격과 양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중간값. 자, 그러면 변화율을 구할 때는 변화율을 구하면 변화율은 기준값분의 차이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차이값. 자, 기준은 중간값을 쓰라고 그랬고 차이는 큰 거에 작은 걸 뺀 차이죠. 차이. 이게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도 구해야 되고 수요량 변화율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자, 기준값을 중간값으로 했으니까 60에서 100의 중간값은 이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이 나오죠. 80. 이 차이가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40. 그러면 얘가 0.5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50%. 가격 변화율은 50%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면 변화율은 역시 1200에서 800세대로 변했으니까 이 중간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거나 그럼 되니까 1000이 되겠네요. 1000분의 차이는 1200에서 800을 빼면 돼요.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되니까 400. 자, 그러면 0.4. 얘가 40%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50%분의 40% 하면 얘는 0.8 이렇게 나오겠네요. 가격 탄력성은 0.8. 자, 탄력성은 가격분의 수요량인데 이렇게 값이 나왔을 때 변화율로 바꾼다. 변화율은 기준값분의 차이값 이렇게 해서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기본적인 문제니까 역시 연습을 해놓도록 하시고. 자, 3번에 가장 유명한 문제죠. 우리가 시장론에서. 자, 10만 명이 있는데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다. 자, 할인점에 대한 소비자의 요인력을 연구한 건 허프의 확률 모형이죠. 두 개의 도시의 요인력을 계산했던 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었고, 자, 허프의 상권 모형을 적용할 때 A의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는 얼마냐라고 나왔고 마찰계 수는 2를 쓴다. 그리고 도시 인구의 8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0만 명이 있지만 10만 명 모두 다 소비자가 아니라 10만 명의 80%니까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될 소비자는 8만 명인 거예요. 8만 명이 소비자다. 자, 그럼 보죠.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각각의 요인력을 구해요. 요인력을 각각을 구하고, 두 번째는 요입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요입 비율을 구해서 이 구한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그거기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인력은 어떻게 구하냐? 이건 거리의 제곱분의, 자, 마찰계수를 2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쓰면 되죠. 제곱분의 여기에 크기, 도시나 상점의 크기를 쓰면 되겠네요. 해보죠. A는 거리가 1이고 3000이고 B는 2고 1200, 12000인데 사실 실제로 이게 실제 3000, 1200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배 크고 몇 배 뭐냐가 중요하니까 똑같이 공 3개씩은 없어도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약분한 값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3으로 보고 크기는 3이고 여기 크기는 10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요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1의 제곱분의 3, 그러면 3이 나올 거고, B의 요인력은 거리의 제곱이 2니까 2의 제곱분의 12 하면 3이 나오네요. 자, A 요인력도 3, B의 요인력도 3. 이때 이제 A의 요입 비율을 구할 때는 전체 요인력분의 A 걸 쓰는 거예요. 전체분의 A 거. 그러면 A, B 두 개가 있는데 전체는 6이고 6분의 3이네요. A 건 3이니까 그럼 0.5죠. 이 퍼센트로 한다면 50%고, 자, 소비자 수의 50%를 끌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끌어오는 비율은 50%고 이때 주의할 건 10만 명이 아니라 여기에 8만 명이라는 거예요. 80%만 소비자라고 했으니까 8만 명의 50%는 4만 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무용을 구할 때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각각의 요인력을 이렇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로 구하고, 두 번째 비율을 구할 때는 전체 요인력분의 그 도시의 요인력, 그 할인점의 요인력을 쓰는 거예요. 전체분의 그 도시나 그 할인점의 요인력을 써서 구하고, 그러면 50%라고 구했고, 여기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그 할인점이나 그 도시로 끌려오는 인구 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나 허프의 확률 모형이죠.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만 명. 이때 주의할 건 80%만 소비자다. 자, 네 번째,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의 값어치를 화폐 가치로 계산하는 거죠. 자, 이건 원래 이제 확실할 때의 토지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의 토지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뺀 값이 정보 현재 가치인데, 이거 우리가 암기 코드로 쉽게 차 안 땡긴다 이렇게 해서 차 안 땡이라고 암기를 했어요. 자, 이 차이는 금액 차이, 안자는 안 될 확률, 개발이 안 될 확률, 땡긴다는 할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차 안 땡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나오면 보너스죠.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정보 현재 가치는 보죠. 금액 차이니까, 자, 개발되면 이렇게 6천만 원, 개발이 안 되면 4천만 원, 공 6개 떼고 보면 이제 60원, 40원이라고 보면 되죠. 나중에 6개만 공 6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여기에서 60원에서 40원을 빼면 20원이 나올 거고, 금액 차이, 얘가 차이고, 자, 여기에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해야죠. 보니까 개발 가능성이 40% 나왔어요. 그럼 개발이 안 될 확률은 60% 되겠네요. 여기 0.6 개발이 안 될 확률, 이렇게 차 안 땡긴다. 자, 땡기는 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요구 수익률로 땡기는데 얘가 R에 해당되는 거예요. 0.2가. 그러면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1 더하면 1.2에, 중요한 건 여기에 몇 승을 땡겨야 되냐, 몇 승을 나눠줘야 되느냐인데, 여기에 1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1년이면 1승 한 번만 땡겨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2년이라고 나온다라면 2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여기 2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2분의 계산하면 12 이렇게 나오니까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물론 공 6개가 있으니까 1,0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보 현재 가치 구할 때 차 안 땡 이렇게 해서 구하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영업경비 비율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조건이 유효 총소득의 대한이라고 나왔어요. 대한 영업경비의 비율을 구해라. 일반적으로 영업경비 비율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비율을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가공, 유비, 순부채 서비스에 부채 서비스에 했을 때 이거 가능 총소득분의 공실에 가면 얘는 공실률, 공실 비율,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하면 영업경비 비율,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에 가면 여기에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가면 얘는 채무불이익률 또는 손익분기율이라고 하죠. 반대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하면 부채 감당률이었죠. 부채 감당률 이렇게 쓰는데, 원래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를 쓰지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구해라 라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니까 유효 총소득만 구하면 되고 영업경비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자, 호당 임대료가 500만 원이고 그러면 5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공 6개가 있겠지만 6개를 없애버리고 5원이고 60호가 있대요. 그러면 이론상 모두 다 임대료를 회수했을 때 가능한 총소득은 3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가능 총소득. 얘가 가능 총소득이죠. 자,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을 따져보면 가공, 유비, 순, 부채 서비스액 쭉 할 건데, 자, 일단 순까지만 봐도 충분히 해결될 거예요. 자, 기타 수입은 없으니까 얘는 제껴버리고 빼고 이렇게 내려갈 건데, 지그재그로 얘가 이제 300원 이렇게 나왔어요.
300원 나왔고, 자, 공시를 보니까 20%래요. 가능 총소득의 20%라는 거예요. 얘 20%. 그러면 여기에 0.1을 곱하면 60이 되겠지만 사실 20%를 뺀 나머지가 U니까 직접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 뺀 나머지는 80%니까 여기다가 0.8을 곱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240원 이렇게 될 거고, 자, 영업경비를 알아야 되는데 영업경비 제시가 없고 여기에 순소득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나왔네요. 얘가 210원이라는 거죠. 2억 1천이니까. 그러면 얼마를 빼줘야 210원이 될 거냐? 그럼 영업경비는 얼마다? 30원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영업경비 30원. 자,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여기에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유효총소득이 240원 이렇게 나왔고 240원, 영업경비가 30원 이렇게 했으니까 자, 답은 이렇게 12.5 이렇게 나오겠네요. 0.125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을 통해서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업현금 흐름은 이론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로 무조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역시 잘 준비하셔야 될 거고. 6번 보죠. 자, 투자론에서 수년가를 구해라. 수년제 가치, 수년가를 구해라. 수년가는 자, 순수익을 순소득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소득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을 우리가 순수익이라 그래요. 근데 현재 값으로 얘기하니까 즉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면 되겠네요. 자, 할인법에서는 언제나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죠. 자,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이걸 우리가 수년가라고 하죠. 수년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금년에 현금 지출이 일어났대. 이렇게 지출이 일어났고, 근데 얘가 내년에 현금 유입이 일어났대요. 얘를 현재 시점으로 보는 거고 수입은 1년 후를 보는 거예요. 내년이니까. 그러면 얘는 미래 가치니까 우리는 얘를 뭐하여?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봐야 돼요. 지출은 현재 값으로 나왔는데 수입은 1년 후의 값으로 나왔으니까 얘를 유입의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럼 1년 할인을 해야 되겠죠. 1년 할인을 하려면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데 1승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때 할인율이 10%니까 R은 0.1, 그러면 나누기 1.1에 1승으로 나누면 현재 가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5786 나누기 1.1 하면 한번 해보죠. 5786 나누기 1.1 하면 얘는 5260이 나올 거고 4730 나누기 1.1 하면 얘는 4300이 나오고, 자, 3575를 나누면 3575 나누기 1.1을 하면 3250이 나오고 2398을 나누면 2398 나누기 1.1 하면 2180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사실 간단히 떨어지는 값으로 제시될 거니까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유입의 현가고 얘는 유입의 미래 가치죠. 현재 가치가 아니라 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죠. 그래서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때 할인하더라.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서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죠. 자, 그러면 A의 수년가는 260, B의 수년가는 300, C의 수년가는 250, D의 수년가는 180이니까 가장 큰 건 B, 그 다음에 A,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 A, C, D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투자론에서 우리가 할인법에서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화폐 시장 가치에서 이미 화폐 시장 가치를 당기거나 미래로 보내거나 이건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하면 미래로 보내는 거고 할증한다 그랬고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누면 할인한다 했으니까 할인을 통해서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수년가
유입 현가 나누기 유출 현가 하면 수익성 지수였죠. 자, 계산하는 방법 확인하고. 자, 7번에 보죠. 자, 우리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 이때 우리가 이제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일 때는 LTV와 DTI를 사용하고, 만약에 상가일 경우에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주택일 거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우리가 익숙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때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여기에 LTV, 이 V가 가격이에요. 가격, 밸류, 가치니까 여기에 가격을 곱하면 바로 대출액이에요. 자,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계산할 때는 DTI에다가 이 I가 인컴이에요. 인컴, 수입이죠.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액을 산정하니까 여기에 연소득 이렇게 곱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러니까 식만 외우면 돼요. 외우는 것도 LTV는 가격 기준이니까 가격 곱하고, DTI는 소득이니까 소득 곱하고, 나누기 저당 상수 하나 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해보죠. 자, LTV가 0.6, 60%라고 나왔어요.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없는 거와 얘 공 6개 떨어진 가격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0.6 곱하기 300 하면 180원이 이게 LTVO 대출액을 계산한 거고, 자, DTI가 50% 나왔는데 얘는 소득 기준이니까 소득을 곱해야죠. 6개 떼고 이렇게 곱하면 0.5 곱하기 40 하면 이만큼은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인데, 대출액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저당상수를 해줘야 돼요. 저당상수가 여기 0.1이라고 나왔네요. 0.1 이렇게 계산하면 200 나왔네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죠. 그래서 180. 그럼 공 6개 있으니까 1억 8천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죠. 1억 8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응용 문제가 있다면, 야, 기존에 1억 대출금이 있다. 대출금이 있을 때 추가로 얼마 더 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낸다라면 1억 8천에서 1억 빼니까 8천만 원 더 빌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 LTV, DTI를 이용해서 최대 대출액 구하는 거, 이 식을 꼭 외워놓고 외우기만 한다라면, 뭐 외우는 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가 다 적용됐으니까 적용하면 이건 뭐 그냥 우리 암산으로도 충분히 30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8번 보죠. 최근 2년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올해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대비 삼아서 한번 제가 문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비율 임대차에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정의가 다 나왔는데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자, 기본 임대료는 언제나 내야 되는 임대료고, 여기에다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중요한 건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매출액에 대한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해서, 비율이죠.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서, 그래서 비율 임대차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 임대료를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하고 기본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를 더하여 총 임대료가 계산되는 걸 비율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 임대료는 두 개를 더한다.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한다. 기본 임대료는 언제나 내야 되는 거고, 추가 임대료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을 비율로 내겠다. 일정만큼을 추가 임대료로 내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니까 기본 임대료가 2천만 원이네요. 그럼 2천만 원은 언제나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이 3천만 원 나왔는데 여기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넘어선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를 20% 잡았어요. 근데 매출액이 5천만 원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초과된 매출액이 얼마다? 5천에서 3천 넘어선 건 2천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20%를 추가 임대료로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임대료는 여기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2천만 원에 20%니까 0.1을 곱하면 4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총 임대료는 2,400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원리만 알면 뭐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기본 임대료는 돈을 얼마 벌든지 간에 언제나 내야 되는 거고, 자, 추가 임대료는 처음에 계약해서 정한 일정 매출액을 넘어선 거예요. 실제 매출액과 예상되는 실제 매출액과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넘어선 이 초과된 3천을 넘어선 게 2천이죠. 여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추가 임대료가 결정된다. 그래서 더해야 총 임대료가 결정되는 걸 비율 임대차라 그러죠. 자, 9번에 자, 원가법에서 자, 감정평가액을 정하라고 했는데 자, 중요하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사실 연습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니까. 자, 우리가 원가법에서 적산가액을 구할 때 얘는 원가법이니까 원가에서 감가총액을 빼는 거예요. 감가총액을 감가누계액이라 그래요. 근데 원가는 그냥 원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준되는 날짜의 원가를 써야 되는데 기준되는 날짜의 원가를 우리가 다시 조달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재조달 원가를 구하고 감가총액을 구하는 거예요. 빼주는 걸 감가수정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원가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감가누계액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재조달 원가를 구하고 자, 두 번째는 감가누계액, 감가총액을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감가누계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감가액을 구해요. 1년치 감가액을 구하고 1년치 감가액에다가 여기에다가 건물이 얼마 지났는지 경과년수를 곱하면 총 감가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감가누계액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머릿속에 이 정도가 계산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이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된다. 기준 시점의 원가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감가누계액을 구하려면 1년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서 감가누계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의 원가니까 준공 시점의 원가를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돼요. 뭔가를 바꿀 때 우리가 수정한다, 보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곱하기를 할 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를 쓰는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걸 시점 수정이라 하는데 준공 시점을 뭘로 바꾼다?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 시점분의 기준 시점 물가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건축비가 준공했을 때 이렇게 3억인데 공 6개를 없애고 300이라 보죠. 이게 준공 시점의 원가 공사비예요. 건물의 원가는 공사비예요. 자, 얘를 이제 기준 시점으로 시점을 바꿔줘야 하는데 물가가 변했겠죠. 물가가 보니까 매년 10%씩 상승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매년이에요. 매년. 그냥 10%가 올라간 게 아니라 매년 1년에 10%씩 올랐다. 그러니까 10%씩 올랐다는 건 100분의 110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졌다. 물론 사실 이건 자, 문제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준공과 기준 시점 보니까 2년이 경과됐네요. 2년 경과됐다. 자, 얘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2년 경과했다. 자, 그러면 100분의 110이 1년 한 번 지날 때 이만큼 10%가 오르는데 두 번 2년이 있으니까 두 번 10%씩 올란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110을 두 번 곱해줘야 된다는 게 얘가 포인트네요. 사실 이건 1년에 이자가 10%씩 올라서 2년 뒤에 얼마가 총 되겠냐? 여기에 300원이 얼마가 되겠냐? 2년 동안 이자가 10%씩 복리로 적용되어서 그래서 1 플러스 R을 두 번이니까 2년이니까 2승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1.1이니까 두 번 곱하면 1.1을 두 번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 플러스 R을 2승 곱한다. 자, 그러면 보죠. 300원이 이제 원래 준공 원가인데 기준 시점으로 바꾸려면 100분의 110을 몇 번? 2년이니까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매년이라는 게 없으면 한 번만 곱하면 되는데 매년인데 2년이 경과했으니까 두 번을 곱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1.1을 두 번 곱하면 보죠.
300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363이 나오네요. 자, 얘가 제주달 원가. 자, 이렇게 체크해 놓고 계산기는 363이 그대로 있어요. 내버려 두고. 자, 363을 적어놔. 옆에다가 363 적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는 1년치 감가액을 구할 건데, 자, 처음에 제주달 원가를 여기에 정액법을 쓴다고 나왔어요. 정액법을 쓰니까 잔존 내용 연수가 48년인데 여기도 하나 속임수를 썼네요. 자, 이 말은 2년 지났는데, 건물이 2년 이렇게 지났는데 남은 기간이 48년이 남았다. 그럼 총 연수는 몇 년이다? 50년이죠. 48년 남았다고 해서 48년이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2년 지났는데 48년 남았으니까 총 몇 년? 50년. 그럼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되니까 363이라는 제주달 원가를 50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잔존 가치가 있대요. 자, 내용 연수가 끝나도 가치가 10%는 남아있대요. 자, 10%에 해당되는 건 얘는 감가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10%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363에 10%는 0.1을 곱할 거니까 36.3이에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363에 10%에 해당되는 것을 빼면 결국 얼마가 남는다? 90%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363에다가 0.9, 90%만 감가된다. 50으로 나누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1년치 감가액이고 여기에다가 경과년수가 얼마냐면 2년 지났죠. 2를 곱하면 얘가 감가 누계액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기에 아까 363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건 얘 하는 거예요. 얘. 1년치 감가에 363 곱하기 0.9 나누기 50 하고 여기에 경과년수 2년이 있죠. 곱하기 2를 하면 13.068이 나오네요. 13.068. 자, 이거 나왔으니까 여기와 이거의 차이가 뭐다? 적산가액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363을 빼면 마이너스만 떼어주면 가액이 되는 거죠. 빼기 363 하면 349,932, 349.93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자, 원가법에서 가액을 구하려면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야 되니까 제주달 원가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을 구하려면 1년치 감가에다가 경과 년수를 곱해줘야 감가 누계액 된다.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가 이게 가액이 되는데, 자, 준공 원가를 제주달 원가로 바꾸려면 시점 수정해줘야 돼요. 물가를 반영해야 되는데 10%가 오른 게 아니라 매년 10%니까 두 번 오른 거죠. 10%가. 그래서 1.1을 두 번 곱한다. 얘가 1.1이죠. 1.1을 두 번 곱한다. 그래서 제주달 원가를 구했고 정액법을 썼으니까 제주달 원가를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면 돼요. 그럼 1년치가 나오는데 이때 잔존가치 있으니까 이거 빼고 나눠야 된다. 이런 감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10%를 빼줬어요. 근데 이 말은 363의 90%를 50으로 나눴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10%를 뺀 나머지를 50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363 곱하기 0.9 나누기 50. 얘는 1년치고 여기에다가 경과년수 2년을 곱하면 감가 누계, 얘와 얘의 차이가 적산가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거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나오는 게 좀 더 확실하고 확률이 높은 걸 이걸 10번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어렵지만 만약에 좀 계산 문제에 조금 자신이 있다 그러면 손대도 괜찮으니까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죠. 자, 수익환원법에서 가액을 구해라. 장래 순수익을 환원해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물론 정확히 표현하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 그래서 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할인하는 게 나누는 거죠. 환원해서 가액을 구하는 것이 이게 수익환원법의 식이죠. 자, 그러면 환원이율과 순소득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환원이율이 두 개가 있어요. 토지 거와 건물 거. 어떤 걸 써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복합부동산일 경우에는 이렇게 환원이율이 다를 수 있으니
얘를 결합해서 종합환원율을 구해야 돼. 이때는 가중평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중평균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자, 토지권은 0.4%가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4% 토지권에다가 건물권 0.6 곱하기 9% 이렇게 되니까 건물권 이걸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6% 그 다음에 5.4% 하면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환원율은 7%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0.07로 나누면 되겠네요. 퍼센트면 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수는 이걸로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업현금에서 가공기 유비 순이니까 그래서 가공 유비 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가능총소득이 이렇게 4천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공 6개 없애고 40이라 보죠. 40이고, 자, 공실이 가능총소득의 10%니까 얘의 10%면 4죠. 빼면 여기에 36이 나오겠지만 10%에 해당되는 걸 빼는 걸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연습을 해놔야 돼요. 10%를 빼니까 90%가 이렇게 U가 될 거다. 10%를 뺀 나머지가 U니까 가능총소득의 90%가 U다. 그래서 0.9를 곱해도 괜찮죠. 여기에다가 0.9를 곱해서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영업경비가 보니까 8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얘를 빼면 얘가 28 이렇게 되겠네요. 8을 빼면 수는 28이에요. 28을 0.07로 나누면 값이 이렇게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400, 공 6개 있을 거니까 4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수익환원법의 이 식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놔야 되고, 사실 감정평가에서 원가법과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을 썼지만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중이나 워낙 많이 다루어서, 자, 이건 반드시 꼭 우리가 계산 문제 하나를 풀어야 된다는 게 있다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다 정리해 주셨을 거니까 꼭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연습해서 나오면 무조건 나올 줄 알았어 하면서 정확히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계산이 간단하니까. 자, 계산 문제 한번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평가단에 30회 냈고, 다음엔 다시 이제 기출문제를 반영한 1단원부터 총론부터 다시 한번 평가단 문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